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마켓 시그널 진행의 정보경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에 시장에는 일제히 훈풍이 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강하게 합의를 원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고 시장은 상승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특히 나스닥이 1.23% 강하게 올랐습니다.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과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바로 확인해 보시죠.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시장에는 일제히 훈풍이 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강한 합의 의사를 내비쳤다라는 발언을 내놨고요. 양국의 협상 의지를 확인한 시장은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고요. 다우 지수가 0.63%, 나스닥이 가장 강하게 올라주면서 1.23% 강세, S&P 500도 1%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자금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는 히트맵 함께 살펴보시죠. 상승하는 종목들은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입니다. 오늘 일단 가장 압도적인 초록불을 켰던 건 소프트웨어 섹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3% 넘게 올랐고요. AI 역량을 과시한 오라클 12%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팔란티어도 3%대 강세, 그리고 사스 관련 종목들도 모두 초록불을 켠 소프트웨어 섹터였습니다. 한편 반도체도 좋은 흐름이었지만 소프트웨어에 비해서는 다소 좀 보합 흐름이었고요. 오늘 금융 섹터도 상대적으로 흐름이 모두 좋았습니다. 반면 골드만삭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금융 섹터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빅테크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흐름이 좀 엇갈린 모습이었는데요. 애플이 소폭 내렸고요. 아마존과 구글은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소비주 쪽으로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자금이 성장주와 기술주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마켓 무버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이란이 합의를 원한다라는 트럼프의 기자회견 후에 시장은 장 초반의 낙폭을 모두 만회하면서 급반등했는데요. 이 이야기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이란의 1차 종전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봉쇄에 돌입을 하면서 장 초반에 유가는 급등했고요. WTI는 7% 오르면서 $100를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3대 지수가 하락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었는데요. 이 시장이 반등하게 된 전환의 계기, 바로 트럼프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트럼프는 이란 측에서 먼저 접촉을 해오면서 합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절실하게 딜을 원한다고 했는데요. 현재는 핵 문제만 남은 상태고 빠르게 해결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충돌할 경우 강경 대응까지 함께 시사를 했습니다. 긴장과 협상이 동시에 존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은 전면 충돌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데 포커스를 뒀고요. 양측의 협상 의지를 확인하면서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후에 시장의 반응까지 한번 살펴보시죠. 유가는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WTI가 $100 선 밑에서 마감을 하고 됐고요. 지수도 낙폭을 축소하고 상승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나스닥은 1%를 뛰어넘는 강세로 마감을 했죠. 오늘 시장은 초반만 해도 전쟁 리스크와 유가 충격을 받았었는데 트럼프의 기자회견 이후에는 협상 기대감을 재반영했습니다. 결국 전쟁 리스크에서 협상의 기대로 시장의 내러티브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앞서 히트맵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오늘 소프트웨어 섹터의 반등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리스크가 완화되는 움직임 속에서 그동안 과도했던 낙폭을 되돌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소프트웨어 섹터의 강세가 상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3%대 올랐고요. 오라클은 특히나 12%대 급등이 나왔는데요. 사스 관련 기업들도 동반 상승세를 보인 모습까지 포착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프트웨어 섹터가 강했던 이유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시장이 반등하는 구간에서 동반 상승세가 일어났습니다. 성장주와 기술주가 시장의 상승세를 견인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동안 과도했던 낙폭에 대해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오라클이 연초 이후에 큰 폭으로 하락했었는데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이었었고요. 특히나 기존 AI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됐고 반영이 됐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오라클은 AI 제품과 대규모 수주 잔고 이슈로 실적 기대감이 지속됐고요. 이러한 이유로 상승세가 지속이 됐는데요. 자세한 종목들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마켓 무버스탁에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국 협상 기대가 이긴 장에서 자금은 기술주로 흘러가는 하루였습니다. 마켓 무버 이슈에 이어서 종목들의 이야기 마켓 무버 스탁 조민재 앵커와 만나보시죠. 시장을 움직인 마켓 무버 스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술주 전반의 투심이 되살아난 하루였는데요. 우선 엔비디아는 0.36% 상승했습니다. 키뱅크가 이 비중 확대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는 리포트를 냈기 때문인데요. 이 실적 시즌을 앞두고 현재 AI 수요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요. 또 납품 계약도 더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더 잘 나올 것이라는 게 이 주된 코멘트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은 이 PC 기업, 서버 기업들이 큰 폭으로 올랐죠. 델이 6.74%, 이 휴레패커드, HP가 5% 이상 올랐는데 이것도 엔비디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대형 PC 기업들을 조만간 인수할 것이라는 보도 하나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이 델과 HP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면서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다만 장마감 직후에 엔비디아가 이 인수설을 부인하면서 이 현재 시간내 거래에서는 주가가 3% 가까이 하락하는 중입니다. 이어서 오늘은 오랜만에 또 소프트웨어주들도 기지개를 켰었던 그런 하루였는데요. 다음 장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소프트웨어 대장주 마이크로소프트가 3.64% 올랐습니다. 이 AI 비서 코파일럿을 오픈클로와 더 비슷하게 업그레이드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기대감이 많이 유입이 됐는데요. 이 오픈클로 하면 최근 AI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를 좀 몰고 있는 그런 AI죠. 이른바 컴퓨터를 사용하는 AI. AI가 사람처럼 직접 화면을 보고 마우스로 움직이고요. 또 복잡한 업무를 스스로 판단해서 처리를 합니다. 완벽한 자동화를 이뤄냈다고 평가받고 있죠. 그 모델을 그대로 차용하겠다고 밝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또 오늘 오라클이 12.71%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고객 행사에서 굉장히 놀라운 성과가 입증된 AI 기술을 또 새롭게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전기나 가스 요금을 관리해주는 이 생활 밀착형 AI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파워라는 플랫폼이요. 지난해에 약 5천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냈다는 점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AI가 실제로 이 가정 생활에 있어서도 돈을 아껴주는 기술이구나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된 하루였습니다. 또 어도비의 주가도 6% 이상 올랐는데요. 이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벌이 이 팔란티어를 저격할 때는 언제고 최근 소프트웨어주들의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또다시 안심시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기업들의 펀더멘털은 그대로라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이 어도비를 포함해서 오토데스크, 비바 시스템즈의 주식을 신규 매수했다고 밝히면서 이 관련주들의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했고요. 종합을 해보자면 이 AI와의 공생이 가능한 이 소프트웨어주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투심이 되살아난 하루였다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음으로 샌디스크가 밤사이에 10% 이상 올랐는데요. 조그만 메모리 칩을 팔던 회사가 이제는 아예 AI 스토리지 대장주로 좀 거듭났다 볼 수가 있겠죠.
오는 20일부터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된다는 그런 확정된 소식이 기대감을 계속해서 유입시키고 있고요. 이번에 이 샌디스크가 나스닥 100에 편입하는 건 이 시장의 돈이 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 아틀라시안이 빠지고요. 그 자리에 샌디스크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시장의 자본이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하드웨어 인프라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AI 인프라 임대 기업 코어위브 역시 8% 이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메타와 엔트로픽과의 협업이 이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이런 맥쿼리의 리포트가 나왔고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크게 유입됐습니다. 이어서 이 원자재 가격과 매크로 흐름 바로 체크해 볼 텐데요. 이 국제유가 WTI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돈줄을 좀 틀어주기 위해서 어제 우리 시각으로 오후 11시를 기점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을 했었죠. 이 소식에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섰던 국제유가, 다행히도 이 브리핑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란 측으로부터 협상 제안을 받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상승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지금 이 시각 97달러 선, 100달러 선 미만으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덕분에 원달러 환율도 6원 이상 크게 진정된 모습입니다. 비트코인도 이란 전쟁이 이제 조만간 좀 종전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3% 이상 올라갔고요. 금과 미국채 10년물, 미국채 2년물 금리 등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네, 미국 시장 상황 뉴욕에서 바로 전해드립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에 들어갔지만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투심을 끌어올리는 분위기죠. 네, 맞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전적인 전쟁 리스크 완화 기대에 따른 반등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흐름부터 보면 장 초반만 해도 분위기는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들어가면서 전면 충돌 우려가 커졌고 실제로 S&P 500과 나스닥 모두 한때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계기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우리에게 연락해왔고 매우 협상을 원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결국 S&P 500은 1% 넘게 상승하면서 전쟁 이후 낙폭을 사실상 모두 만회했고 나스닥도 1% 이상 올랐습니다. 특히 오라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같은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리스크온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핵심은 투자자들이 지금 전쟁 자체보다는 결국 협상으로 베팅하고 있다는 호르무즈 봉쇄라는 강경 조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가능성 시사는 시장 입장에서는 일종의 출구 신호로 해석된 것입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보면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실제로 유가는 여전히 배럴당 99달러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유지되는 한 인플레이션 압력과 글로벌 경기 부담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에서 불안이 공존하는 국면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즉 단기적으로는 협상 지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협상이 실제로 체결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 가능성을 내비치긴 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오히려 미국에 역효과를 낼 거라는 의견이 팽배한 모습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 내부 세가 과연 미국에 유리한 카드냐를 두고 상당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비판에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에너지 동맹. 이를 봉쇄하면 이란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번 조치 이후 유가가 급등했고 등 산업 원자재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공급망 전반에 충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미 연료 배급이나 항공편 축소 같은 실물 경제에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부담이 되는 첫 번째는 바로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이긴 하지만 휘발유 가격 상승은 소비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 선거 당분간 높게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입니다. 유럽은 이미 성장률 둔화 압박을 받고 있고 중동 산유국조차 수출 차질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UBS 같은 연결된 후 글로벌 성장률이 크게 꺾이고 결국 경기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역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 상승은 전 세계적으로 생활비 상승으로 직결되면서 시위도 있고 결국 미국 내에서도 중간 선거를 앞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번 봉쇄를 군사적으로는 압박 카드가 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양날의 검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협상 압박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미국과 글로벌 경제 라는 점에서 시장이 이번 조치를 많이 하지 않다. 네, 양날의 검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호르무즈 봉쇄 조치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뉴욕 증시의 바닥이 형성되고 반등 가능성을 점차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록도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다시 확대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는 점차 바닥 형성에 대한 인식이 특히 글로벌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룸berg이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다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한 점이 상당히 상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룸berg은 이번 중동 전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冲격이 통제 가능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시장이 가장 해협 리스크 역시 더 이상 급격히 악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휴전 움직임과 협상 가능성이 계속 언급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 피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실적입니다. 보통 이런 전쟁 국면에서는 기업 이익 전망이 낮아지기 마련인데요. 이번에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AI 투자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고 반도체 업종은 올해 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S&P 500 지수도 전쟁 이후 낙폭을 거의 대부분 회복했고요. 즉 시장은 이미 전쟁은 리스크지만 시스템을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라는 쪽으로 해석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쟁 리스크보다는 실적과 유동성에 다시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단기적인 변동성은 남아있겠지만 뉴욕 증시는 바닥을 다지고 점진적인 반등 흐름을 이어질 가능성을 점차 높이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네, 바닥론이 확산되고 있는 뉴욕 증시 앞으로의 반등 흐름을 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욕에서 미국 시장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이 5가지만큼은 반드시 알아가세요. 머스노 5 출발합니다. 어제 우리 시각으로 오후 11시를 기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죠. 열라고 협박할 땐 언제고 왜 이제 와서 갑자기 해협을 닫는 것이냐 의아한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결과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 수가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를 상승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초강수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사이 뉴욕 증시는 오히려 상승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미국은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11시를 기해서 이란행 선박을 전면 차단하는 봉쇄에 돌입했는데요. 이 때문에 장 초반 3대 지수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다만 장중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으로부터 협상을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직접 밝히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강력한 압박이 오히려 이란을 협상장으로 불러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종전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공포를 압도한 겁니다. 이 발언이 나온 직후에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안정세를 찾았고 3대 지수 모두 하락분을 빠르게 만회하며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이란에 대한 걱정은 한풀 꺾였고요. 여기에다가 새로운 모멘텀이죠. 앞으로 다가올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시장을 좀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주식에 굉장히 좀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었던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이 드디어 미국 주식에 대한 전망을 매수로 높여잡았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 즉 매수로 전격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란 전쟁의 영향이 제한적이고 기업 실적이 강력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는데요. 블랙록은 먼저 전쟁 리스크가 통제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재개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이란이 다시 전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낮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압도적인 기업 실적도 상향 조정의 두 번째 근거가 됐는데요. 1분기 S&P 500 기업들의 이익이 최대 19%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특히 45%의 성장이 예상되는 기술주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결국 전쟁의 충격보다는 이제는 기업 이익의 성장세가 더 가파르다는 것이 블랙록의 핵심 판단입니다. 여기에 또 오랜만에 오라클이 10% 이상 굉장히 역사적인 또 폭증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상승을 이끌어줬었죠. 이제는요, AI가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실생활 속에서도 비용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다는 이 새로운 기술 한 가지를 보여줬고요. 또 그간 소프트웨어의 하락을 이끌었었던 마이클 버리가요, 이걸 뒤집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소프트웨어 전반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오늘 오라클의 주가가 12.6% 폭등하면서 S&P 500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실제 산업 현장과 가정 환경에서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수치로 증명한 것이 그 배경이었습니다. 오라클은 이번 기업 행사 관련 발표에서 유틸리티 전용 AI 플랫폼인 오파워의 성과를 강조했는데요. 이 기술을 적용한 전기와 가스 사용자들은 지난해에만 약 5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AI가 복잡한 전력망 관리를 효율화해서 실질적인 이익을 낸다는 점이 투심을 자극했고요. 여기에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 역시 이 소프트웨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버리는 최근 소프트웨어의 하락이 사모 신용시장의 수급 문제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기업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 오도비와 오토데스크, 비바 시스템즈를 신규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어도비와 세일즈포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가가 각각 5%에서 7% 가까이 반등하면서 소프트웨어 투심 전반이 회복됐습니다.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요, 밤사이에는 이 하드웨어 쪽, 특히나 PC와 서버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발단은 엔비디아였는데요. 문제가 한 가지 있다면요, 이 엔비디아가 관련 인수설을 부인하게 되면서 지금 이 시각 시간의 거래에서는 관련주들이 급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PC 제조업체인 델과 HP의 주가가 나란히 5% 이상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가 PC 시장의 판도를 바꿀 대형 M&A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두 기업이 유력한 후보로 점쳐졌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전문 매체 세미어큐레이트는 엔비디아가 1년 넘게 대형 PC 기업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PC 생태계 재편을 목표로 삼으면서 글로벌 점유율 상위권인 델과 HP가 유력한 인수 후보군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다만 장마감 직후 엔비디아가 해당 인수설을 두고 현재 어떠한 인수 논의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면서 보도를 부인했는데요. 이에 지금 이 시각 시간의 거래에서 델과 HP의 주가가 약 3% 가까이 급락 중입니다. 개별주 이슈를 좀 보자면 가장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테슬라가 또 간만에 1% 가까이 올라섰습니다. 네덜란드가요, 이 테슬라 FSD를 본격적으로 승인하게 되면서 유럽 시장 진출에 본격적인 포문을 열었습니다. 테슬라가 유럽 시장 공략의 핵심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네덜란드가 EU 국가 중 처음으로 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를 공식 승인했기 때문인데요. 네덜란드 도로교통국은 1년 반 동안 이 공공도로와 시험장에서 정밀 테스트를 거친 결과 FSD의 주행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네덜란드의 운전자들은 특정 조건에서 핸들에서 손을 뗄 수 있게 되고요. 서비스 이용료는 한 달에 99유로, 우리 돈으로 14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시장은 이번 결정이 유럽 전역으로 FSD가 확산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는 22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해진 이번 승인 소식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주도권 확보에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가는 하락하고 있고요. 밤사이에 이 소프트웨어주들 그리고 하드웨어 업체들, 테슬라까지 전방위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덕분에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야간 선물 3% 이상 강세 보이면서 오늘 기대감 가득한 시장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5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위원님과 함께 시장 마감 상황 먼저 짚어볼 텐데요. 오늘은 소프트웨어가 압도적인 초록불을 켰던 하루였습니다. 기술주와 성장주 위주로 좀 리스크온 장세가 펼쳐지는 모습이었는데 위원님께서는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은 클로드의 공습이 좀 미미해졌나요? 소프트웨어들이 웬일로, 그렇죠? 네. 요즘에 클로드 때문에 난리죠. 자, 팔란티어도 그렇고 다 타격을 입었었는데 오늘은 팔란티어 비롯하여 CRM이나 이런 것들, 나우 얘네들이 지금 다 좋았네요. 급등했네요. 네. 그렇죠? 나우 같은 것도 7% 오르고 지금 팔란티어 3%에 오라클 13%. 오, 되게 괜찮네요. 그래서 일단은 클로드의 공습에 당했던 소프트웨어들이 반란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월마트라던가 일라일리 같은 제약, 음식료 이쪽 방어적인 섹터들이 좀 약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외부 변수는 더욱더 약간 조금 종전이 아니라 확전 상태로 가는 것 같은데 시장은 의외로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소프트웨어 섹터의 강세가 상당히 반가웠던 간밤 미국 시장이었고요. 방어주에서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면서 경기 방어주는 흐름이 좀 약했다라고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월가 시그널 키워드를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이 종목의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AI 서버 수요가 폭증하면서 데이터 센터 매출이 64% 급증한 샌디스크인데요. 여기에 나스닥100 편입 이슈가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간밤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월가 시그널의 첫 번째 키워드 샌디스크 이야기를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네, 이래서 미국이 참 그쵸 꿀단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가 별 걱정 안 하는 이유도 솔직히 지금 미국은 다른 나라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여파를 미치는데 미국 시장은 신고가 가는 종목이 속출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게요. 지금 이거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아쉽게도 20만 전자, 100만 닉스가 깨지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렇게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해도. 근데 지금 샌디스크는 지금 그 부분에서 더 날아가 버리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샌디스크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하나쯤은 집에 있을 것 같아요. 그 USB를 네. 그 USB 저거 깍대기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저기다 껴가지고 이제 그 컴퓨터에다 끼면은 그 나오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그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마 그 자동차에서 그 사고 나가지고 서로 이제 막 저기 하잖아요. 뭐 네가 블랙박스. 잘못했니, 네. 누가 잘못했니 하면은 그 보험사 직원이 와서 블랙박스에서 그 칩을 빼가지고 그렇죠.
그거 좀 더 큰 거 있어요. 그 플라스틱 깍대기에 껴가지고 거기다 연결시키면 그거 네네. 나오거든요. 다 그거 다 있을걸요. 그래서 지금 원래 거기에서 매출이 다 나오던 저기 업체인데 그게 이제 데이터 센터에 쓰이면서 이제 완전히 폭발을 해버린 지금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로서 굉장히 조금 익숙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도 더 익숙해요. 왜냐하면 소비자의 접점에서 쓰이던 제품을 만들던 업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데이터 센터에 쓰이면서 대박이 나버렸죠. 자, 그래서 데이터 센터 매출이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64%가 나왔네요. 전분기 대비 64% 성장해가지고 4.4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 1분기 대비해서 2026년도 2분기가 그렇게 성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낸드 플래시가 필요가 하다고 하네요. 지금 LLM이 학습, 그다음에 추론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필요를 하는데 거기서 또 핵심 기술이 BICS8이라는 게 나왔네요. 저게. 그래서 저 BICS8이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이 데이터의 밀도를 높여주는 이런 그 상황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을 가지고 낸드 플래시 램프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계속 확장될 것 같은데 하이퍼스케일러랑 지금 파트너십 맺은 게 완료가 된 것이 한 곳이 있고 진행 중인 곳이 한 곳이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이퍼스케일러랑도 또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BICS8 낸드 플래시 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하이퍼스케일러들과의 접촉을 계속 늘리면서 데이터 센터의 어떤 핵심 요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낸드 플래시가 우리 소비자들이 쓰던 어떤 보조수단, 왜냐면 그게 보조수단이었잖아요. 우리가 이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USB에 담아가지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의 핵심 아이템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 샌디스크의 활약이 어디까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전에 엔비디아나 팔란티어의 그 힘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최고의 주식은 사실 샌디스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샌디스크 잡은 사람이 진짜 뭐 예전에 테슬라라던가 그렇죠. 엔비디아를 갖고 막 떵떵거리던 사람이 지금은 샌디스크예요. 지금 최고의 주인공이죠. 얘 네. 어떻게 보면 뭐 원탑이죠. 원탑 지금. 네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 수혜 기업으로 부상한 샌디스크인데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간밤에 11%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샌디스크 종목에 관해서는 좀 자주 살펴보긴 했었는데 눈송이 분석 한번 짧게 보고 넘어가 볼까요? 네, 재무제표도 아주 좋고요. 미래 실적도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 샌디스크가 너무 강한데 이게 지금 그 위로 뻗어버려가지고 지금 이제 좀 있으면은 저희 $1,000를 가게 됐거든요. 지금 이거 엔비디아도 천비디아 갔다가 액면 분할했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샌디스크는 이제 센이라서 다른 별명이 붙었거든요. 뭐라고 지금 하나요? 신디스크가 됐어요. 갓디스크가 됐는데 네. 네. 지금 이것도 이제 $1,000를 넘어서 또 액면 분할 할런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 $946까지 갔는데 이 지금 잠깐의 횡보 구간을 거쳐가지고 와 저기를 뚫어버리네요. 지금 $600에서 $800의 그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게 한 2달 정도 있었는데 거기를 돌파해서 위로 지금 완전히 치솟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1,200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네. 밑에서 $200에서 $600까지 왔거든요. 그 $400를 왔다가 그 다음에 $200 안쪽에서 $600에서 $800 사이에서 있다가 다시 출발했잖아요. $800에서 $400 정도를 오른다고 쳤을 때 $1,200까지도 지금 가능한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지금 상황이고요. 실적도 네, 좋죠. 웨스턴 디지털에서 이제 그 분사가 되어서 네. 그러니까 웨스턴 디지털하고 합병을 했다가 다시 분사가 되어서 샌디스크로 떨어져 나왔거든요, 다시.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잘 됐습니다. 자신의 주특기를 살릴 수 있게 되어서. 그랬더니 더 훨훨 날고 있죠, 지금. 자, 3개 분기 나왔는데 3개 분기 전부 다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였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그 서프라이즈 수준이 뭐 엄청납니다, 지금. 자, 그리고 실적 발표가 이제 17일밖에 안 남았어요. 5월 1일 오전 5시에 나오는데 또 얼마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지 지금 기대가 되고요. 지금 2026년도 2분기 실적 발표는 1월 30일 날 있었습니다.
2.68 빌리언 달러로 매출 예상되었는데 3.03 빌리언 달러 나오면서 12.82% 어닝 상회했고요. EPS가 지금 엄청납니다. 3.43달러 예상이었는데 6.20 달러로 80.76%. 이건 뛰어넘어도 그냥 뭐 엄청나게 그냥 여유롭게 네. 뛰어넘어 버린 거죠. 자, 그리고 2026년도 3분기 실적 발표 아까 예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무려 주당 순이익 지금 예상치가 13.90달러거든요. 지금 2026년도 2분기가 아까 6.20달러 나왔다고 했잖아요. 주당 순이익이 지금 저 상태에서도 벌써 2배 이상을 지금 컨센서스를 내놨는데 네네. 저거를 뛰어넘으면은 지금 엄청난 지금 상황이죠. 2배의 컨센서스를 잡아놨는데 저걸 뛰어넘는다 그러면 와, 샌디스크는 대단합니다. 우리가 그때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뜨거웠을 때 생각해 보시면은 야, 저걸 또 뛰어넘는다고? 저걸 또 분기마다 계속 뛰어넘잖아요. 저게 말도 안 되게. 네. 샌디스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당연히 이미 컨센서스는 넘어서 버렸죠. 네. 816.79인데 이미 주가가 900달러 이상을 가고 있기 때문에 14.12%가 빠져야 돼요, 오히려. 그리고 14개 의견 중에서 11개의 바이가 있으면서 스트롱 바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샌디스크도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양 자체가 늘어나겠죠.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뭐 3, 40개의 의견이 이제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간밤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샌디스크 이미 월가의 목표가는 훌쩍 뛰어넘었고요. 곧 있을 실적 발표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시그널 받을 종목으로 오늘 어떤 걸 가져오셨어요? 네, SK 하이닉스죠. 아. 왜냐면 지금 HBM 시장에서 이제 HBF의 시장을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제 HBM으로 모자릅니다. HBM이 D램을 수직으로 쌓은 거잖아요. HBF는 낸드 플래시를 수직으로 쌓은 겁니다. 근데 원래 낸드 플래시는 수직으로 쌓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D램이라든가 비메모리 반도체는 뭐 몇 나노 이렇게 하잖아요. 그 선폭의 미세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선폭이 좁아지는. 근데 낸드 플래시는 뭐라고 많이 들었어요? 낸드 플래시 128단, 256단, 522단, 512단 이런 거 들으셨죠? 네네. 그게 층이거든요, 층. 아. 낸드 플래시는 원래 층으로 쌓아서 128층을 쌓느니 256층을 쌓느니 512층을 쌓느니 층 누가 높이 쌓느냐의 경쟁이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러니까 D램은 누가 숫자를 낮추느냐. 19, 87, 65, 43, 21. 그리고 이제 이 낸드 플래시는 누가 층을 높이느냐. 1000단을 가느니 뭐 이랬잖아요. 나중에 계단을 1000년의 계단을 1000개의 계단을 쌓는다고. 근데 이제 이건 원래 낸드 플래시는 원래 위로 쌓는데 그러면은 HBF는 뭐가 틀려졌느냐? 단순히 위로 쌓는 것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의 밀도를 굉장히 촘촘하게 가져가면서 이 HBM으로도 모자른 데이터의 어떤 정보의 요 용량을 늘려주는 거죠. 근데 그 HBF를 샌디스크랑 SK 하이닉스가 협업해서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랑 샌디스크는 경쟁자이자 협력 관계예요. 그러니까 HBF 시장이 온다면 SK 하이닉스도 좋은 것이죠. 네, AI 데이터 센터 증설에 직접 수혜 중인 샌디스크, 간밤 미국 시장의 주인공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로의 굿 시그널 한번 기대해 보시죠. 이어서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인프라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 직접 장악하는 큰 판을 그리고 있습니다. AI 수직 계열화로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 한번 바로 시작해보죠.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좋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그 자본 지출을 급증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 마이클 버리가 지적한 것들이 이제 자본 지출이 저렇게 많은데 저게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이냐. 얼마 전에 아마존도 했습니다만 아마존도 계속해서 지금 미시시피라든가 이런 쪽에 데이터 센터 확충 계획을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배팅 싸움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그 저기 뭐 포커나 이런 데서 보면은 돈 많은 사람이 결국 이겨버리잖아요. 실력도 돈에서는 눌려버려요.
왜냐하면 베팅 금액으로 계속 눌러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여기서 떨어져 나가느냐. 테슬라가 떨어져 나가느냐, 마이크로소프트가 떨어져 나가느냐, 아마존이 떨어져 나가느냐, 잉여 현금 여력에 따라서 네. 계속 지르다가 누군가 나가 떨어지겠죠. 그럼 이제 몇 명으로 좁혀지겠죠. 하이퍼스케일러 중에서도.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테슬라 다 쟁쟁하긴 합니다만 누가 지금 본업에서 조금 떨어져가지고 이 데이터 센터에 이 그 투자하는 여력이 떨어지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자, 그리고 애저 및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39%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뭐 저 중요한 게 이제 마이크로 365, 365죠. 그 구독자 중에서 이 코파일럿이 거기다 인공지능을 입힌 거잖아요. 그러면 이 AI 에이전트라고 해서 문서라던가 이런 거 다 자기가 작성하거나 이런 거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문서 작업에 저기 뭐 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요. 얘네가 다 해주거든요. 근데 이 유료 코파일럿은 이 구독자가 1,50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이크로 365 구독자 수는 이 전 세계적으로 무려 4억 5천만 명이거든요. 4억 5천만 명 중에서 코파일럿 구독자 수는 1,500만 명이니까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만약에 마이크로 365 구독자 중에서 코파일럿을 유료로 구독 전환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21% 하락을 했지만 네. 저런 부분을 보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하는 애널리스트가 이제 나온 거죠. 루이 네. 제라드라는 사람이 저런 것들은 지금 기회다 이러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요소를 얘기했는데 역시나 마이야 100칩, 아마존도 그렇고 지금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이 다들 엔비디아의 칩의 의존도를 떨치려고 자체 칩을 출시하고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결국 그래서 마이야 100 요거를 출시를 하면서 마진 부분에서 이 지금 조금 여력이 있는 이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이전트 AI가 등장을 했죠. 저건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능동적으로 모든 걸 다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 AI가 등장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투자들이 결실을 맺게 된다. 아까 말한 대로 코파일럿을 선택한 구독자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과 거버넌스와 인프라 이렇게 수직 계열화된 메가캡은 유일하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러면서 연초 대비 21% 하락을 네. 절호의 매수 기회라고 지금 판단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AI 투자 효율성 논란으로 주가는 연초 이후에 20% 넘게 하락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시장은 이렇게 비용 부담을 걱정하고 있지만 좋은 저가 매수 기회라는 의견도 있고요. AI 수직 계열화라는 큰 판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죠. 눈송이 분석을 봤더니 상당히 좀 인상적인 모습이더라고요. 네. 이거는 진짜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건 좀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이거는 거의 지금 둥근 모습이네요. 동글동글하니 예쁘네요. 이렇게 되면은 그 가치에서도 아직도 네. 지금 뭐 여력이 있다는 것인가요? 근데 어쨌든 완벽한 지금 모습이고 17개 분기 중에 15개 분기에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요. 꾸준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성장하고 있고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대단한 거는 인텔이 지금 뭐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걸 며칠 전에 했지만 네. 정말 힘겨운 상황을 겪었잖아요. 근데 이 윈텔의 시대에 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 아니에요, 하나가. 근데 아직도 있다는 거죠.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 인공지능 시대. 우리가 이렇게 세 개의 물결을 얘기하잖아요. 세 개의 물결이 오는 동안 한 번도 주인공에서 빠진 적이 없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래서 더더욱 놀라운 거죠. 사실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다 나가 떨어지죠. 자, 지금 이 16일밖에 안 남았어요. 또 4월 30일 5시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2026년도 2분기 실적 발표는 1월 29일 날 있었고요. 80.25 빌리언 달러 매출 예상이었는데 81.27 빌리언 달러로 1.27% 예상 상회 나왔고요. 네. EPS는 3.86 달러 예상이었는데 4.14 달러로 7.25% 예상 상회 나왔습니다. 예, 샌디스크가 워낙에 가파르게 올라서 그렇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차분히 이 덩치에 맞게 꾸준히 몸집을 늘려가고 있는 아주 착실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 이 컨센서스를 보면은 엄청납니다. 자, 목표 주가가 580.84예요. 지금 주가로부터 60% 올라야 됩니다. 엄청나게 높게 보고 있죠. 자, 그리고 의견 숫자가 상당히 많죠. 38개 의견인데
무려 35개의 의견이 바이입니다. 그래서 스트롱 바이 의견이 나와 있는. 네,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대단한 기업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맨날 빌 게이츠를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빌 게이츠는 요즘에 뭐 합니까? 은퇴해가지고 강연 다니고 세계 여행 다니시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도 이렇게 섹시한 기업이라는 게 정말로 그 부분이 놀랍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장기적으로 AI 생태계 전 구간에서 돈을 벌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월간의 강력 매수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의 시그널 좀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네,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이요. 네. 이 리노공업이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에서 10위 안에 네. 유일하게 반도체 기업이거든요. 아, 이 코스닥은 전부 지금 바이오랑 저 지금 로봇 네. 이런 거 판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굉장히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왜 리노공업을 가져왔느냐. 지금 아까 하이퍼 스케일러 업체들 얘기했잖아요. 샌디스크가 저장 장치가 부족해서 거기까지 갔다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 계속해서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 그 투자를 계속 발표를 한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오는 칩들을 아까 보시면은 칩 안에 이제 뭐까지 들어오나요? HBF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인텔의 CPU든 엔비디아의 CPU든 그다음에 엔비디아 GPU 옆에 HBM, HBF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지금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검사할 것도 엄청 많아지겠죠. 검사할 단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리노공업은 아주 이득을 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리노핀이라던가 러버 소켓을 통해 가지고 전기적 신호가 잘 작동하는지 검사해주는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할 일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이 LLM들의 학습, 추론 시장 이 영역이 늘어나면서 데이터 정보의 그 저장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리노공업의 할 일은 늘어난다. 그리고 이 리노공업이 할 일이 늘어나면서 단가도 높아집니다. 이 리노공업은 그 숙련된 인력들이 10년 이상 20년 근무한 이 인력들이요. 그 인력들이 돈이에요. 그분들이 직접 수작업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이죠. 네. 소프트웨어 섹터의 강세가 두드러졌던 간밤 미국 시장 그 중심에는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코스닥 10위권 내 유일한 반도체 기업이라고 소개해 주신 리노공업, 반도체 생산의 마지막 관문을 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의 월가 시그널 종목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살펴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어디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미국의 이제 디펜스 블로그라고 군사 전문 매체가 있는데 이곳에서 현대로템의 이제 경장갑차에 대해서 아주 호평을 내린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블로그에서 좀 우리 K방산 관련 제품들을 좀 많이 다루더라고요. 자세한 내용 한번 보실까요? 자, 우선 이번에 이 한미 군사 연합 훈련, 우리는 좀 안보적인 그런 재료로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이게 또 요새는 K 방산 제품들의 어떤 무대로 또 기능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 한미 군사 연합 훈련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한국과 미국의 이제 장병들이 모여서 훈련을 합니다. 그럼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거기서 실탄을 갖다 사용하기 때문에 되게 민감하면서도 안전이 필요하고 실전에 이제 준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전에 준하는 훈련을 해야지 실제로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가 외교 안보면에서 강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훈련입니다. 좀 전에 들으신 대로 해당 한미 연합 군사 연합 훈련이라는 게 그런 특별히 북한을 갖다가 이제 적대국으로 했을 때 혹은 외국을 적대국으로 했을 때 거기서 한미 양국의 군사에 대한 공조를 갖다가 테스트하는 곳이지만 이제는 한국에 있는 K 디펜스, 한국 방산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그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 미국이 최고의 최신의 어떤 장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춘 우리 한국의 육군, 한국의 공군이, 한국의 해군이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지 그래서 미국이 사용하는 장비랑 어떻게 성능이 견줄 수 있는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한미 해병대가 모여서 이제 군사 훈련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디펜스 블로그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췄냐면은 그 한미 해병대 군사 훈련을 하면서 그 K808 현대 로템이 만드는 K808 그 장갑차가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요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존 장갑차랑 이 K808을 마치 뭐 포드랑 테슬라에 좀 비유한 문장이 있던데 정확하게 좀 어떤 식으로 비유를 했을까요? 예, 정확한 문장은 이제 그 포드의 옛날 그 차가 있는데 그 차가 지금 미국 해병대가 사용하는 이제 경장갑차이고 실제로 한국 해병대가 썼던 K808 현대 로템이 만든 K808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두 차량이 혁신적으로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압착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하는 점은 무엇이냐? 장갑차니까 당연히 이제 첫 번째 필요한 거는 외부의 공격을 갖다가 방어할 수 있는 장갑이라 한다면은 우리가 손에 끼는 그 장갑이 아니고 군사 측면에서는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얼마만큼 튼튼하게 보호할 수 있냐 이게 장갑의 기능입니다. 이런 장갑차의 기능에 대해서도 그 현대로템의 K808이 우수한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거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빠르게 달리는 기동성 측면에서 이 K808이 기존의 미국 해병대가 갖고 있던 장갑차에 비해서 아주 우수하다라는 것이 이제 그 디펜스 블로그의 평가입니다. 디펜스 블로그의 평가를 어떻게 했냐. 해당 실제로 탑승했던 훈련에 참가했던 병사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서 나오는 평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전에서도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유럽 쪽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막 들려오고 있죠. 이제는 폴란드에서도 현대로템의 K2랑 계열 차량을 좀 도입을 한다면서요. 사실 이 폴란드 수출 대박이 이 현대로템의 영업이익률을 1%대에서 거의 2자릿대까지 수직 상승시켰잖아요. 굉장히 또 기대감이 많이 모이는 이슈네요. 예. 그 K2 흑표 전차가 현대 로템이 자랑하는 이제 시그니처 이제 방산 제품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하나의 흑표 전차가 비싸거든요. 그 흑표 전차를 갖다가 같이 지원해주는 계열 지원 차량이 있습니다. 이 계열 지원 차량을 갖다가 일본의 폴란드 국방부가 현대 로템 거를 도입하기로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대 로템 입장에서는 K2 전차를 갖다가 시그니처로 한 다음에 그 주위에 딸린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차량도 동시에 폴란드에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현대 로템의 주가와 매출에 긍정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걸 갖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이 그 현대 로템이 최근에는 이제 그 이란 전쟁에서 큰 수혜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란 전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이란에서 그 여러 가지 UAE라든지 카타르, 사우디로 이제 미사일을 날리는데 미사일 날릴 때 외부 공중에서 유혹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LIG 넥스원에서 주목을 받고 LIG 넥스원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상대적으로 K2 전체라는 건 이제 지상군, 육군에 대한 것이 필요한데 사우디 육군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대적으로 그 이번에 방산업종이 수혜를 받고 주목을 받는 가운데서 현대 로템은 주가가 많이 상승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이란 전쟁에서는 이제 지대공이나 뭐 공대공 관련 무기들이 좀 이슈를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상공 무기를 파는 이런 현대로템의 주가는 조금 상승폭이 아쉬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앞으로의 주가 이 동향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예. 주가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은 무엇이냐? 많이 올라갈수록 이제 고점이 아니냐. PR에 대한 부담이 생기거든요. 근데 현대로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이란 전쟁에도 주가가 별로 상승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수주랑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현대로템이 대형 방산주의 우리나라 국내 대형 방산주의 평균 PR이 40배입니다. 저도 이걸 보고 와 이렇게까지 높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현대로템은 같은 대형 방산주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PR이 23배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현대로템의 주가도 올라갈 여지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란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동유럽,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그동안 희소식이 무엇이었냐면은 미국의 국방부가 엄청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이란 전쟁에 대해서 많은 물자를 갖다가 소모하지 않았습니까? 그 물자를 소모한 만큼 새로 또 채워야 되죠. 이런 맥락에서 미국 국방부가 천문학적 예산을 갖다 더 증액시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목받는다면 현대로템에 대한 K2,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경장갑차도 동시에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상 지금까지 이란 전쟁에서는 이제 이 미사일 관련주라고 할 수 있죠. 지대공 무기 관련 이 종목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크게 관심을 받았었는데 상대적으로 지상공 무기에 해당하는 이 현대로템은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였었죠. 하지만 지금 대형 방산주들의 PER 절반 수준인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이란 전쟁이 진정이 된다면 이제 러우전으로 다시 한번 눈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추가적인 모멘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이슈는 어디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 세계의 대표적인 플래그십 스마트폰 아닙니까? 그 그렇죠. 아이폰과 삼성전자 갤럭시가 양강을 이루고 있는데 최근에 구글이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새로 출시했다는 것을 시넷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구글이 스마트폰을 만든다는 거를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구글의 픽셀 10,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나요? 예, 인지도는 낮지만 제일 중요한 이제 배터리 성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가격이 그 구글 픽셀 10이 삼성전자 갤럭시 S26, 그 26에서 제일 상위 버전 울트라입니다. 울트라랑 비교했을 때는 거의 이제 $100 정도가 이제 싸다. 100만 원 정도 싸다 하는 것이 이제 그 현재 알려진 스펙입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가격 경쟁력에서는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은 구글 픽셀 10이 그 갤럭시 울트라 26보다 낮은 사양은 무엇이냐? 그 저장 용량이 126기가비트일 때는 이제 그 가격이 쌉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256으로 올린다면 가격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제 구글 픽셀 10을 갖다 쓸 필요가 있느냐라는 차원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도 구글의 계속 스마트폰 출시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주목하고 뭔가 경계 눈초리를 갖다 거둘 수 없는 그런 대목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아예 두 제품을 좀 전격적으로 비교하는 기사가 났다는 거는 그만큼 이 구글의 픽셀 10도 엄청난 포텐셜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 궁금한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좀 어떤가요? 예, 가격은 이제 그 저사양, 그러니까 저장 용량이 구글 픽셀 10의 저장 용량이 126기가에 불과할 때는 삼성의 울트라 S26보다는 낮습니다. 100만 원 정도 싸지만 만약에 똑같이 그 256으로 놀리면 사실 가격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다른 뭐 카메라 기능이라든지 전체 이제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구글 픽셀 10이 삼성전자에 밀리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야 굳이 뭐 삼성전자를 갖다가 빼고 구글을 선택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 S26 시리즈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나 외국 기준으로나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층이 약간 이제 그 삼성의 그 갤럭시가 아재폰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야, 그거를 왜 우리가 쓰냐라는 어떤 인식이 있는데 왜냐? 전형적인 어떤 트렌드에 있어서는 아이폰이 더 우월하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이 우월하다는 인식이 최근에는 갤럭시 S25부터 해서 이번에 26를 내놓으면서 그런 아재폰이라는 인식이 많이 이제 약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AI 기능이 아이폰은 좋긴 하지만 AI 기능이 상대적으로 뒤처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쓸 때 AI가 다 전 세계 화두인데 왜 굳이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 비싼 스마트폰 쓰는데 AI 기능이 약하냐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아이폰보다 S26가 더 이제 쫓아올라가는 그런 어떤 그 시장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삼성 AI 기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갤럭시에서 나온 독자적인 기능이 아니고 구글에서 나온 AI 기능을 채택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구글이 픽셀 10에서 AI의 본율로 할 수 있는 구글이 이제 픽셀 10을 내놓는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느 날 자기들보다 더 우월한 AI 기능을 픽셀 10에 넣어버린다면 또 다음 버전이 픽셀 11에 넣어버린다 한다면 삼성 입장에서 강점이 희석되기 때문에 이건 주목하고 신경 쓰이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물론 하드웨어는 당연히 좀 삼성이 더 우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 최근에 스마트폰이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어려움에 현재 봉착한 상황이잖아요. 메모리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아직까지도 여기에 좀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올라보다 보니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콧노래를 부르지만 같은 삼성전자 사업부에 이제 DX, 그 모바일 사업부가 소속돼 있는 DX 사업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삼성전자 회사이지만은 그 모바일 사업부가 그 DS, 메모리 사업부에 들어가서 야, 우리한테 반도체 좀 줘. 그 D램이랑 그 랜드 플래시 좀 줘라고 이제 읍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아니, 같은 삼성전자 사업부인데 읍소를 할 때 그 딴 데보다 더 물량을 많이 줄 수 있겠지. 물량도 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을 갖다가 감안하면서 조금 단 얼마라도 싸게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삼성전자 경쟁력입니다. 그 예컨대 같은 삼성전자 사업부에 있는 OLED 그 사업부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납품을 할 때 똑같이 이제 가격을 갖다가 시가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메모리나 OLED나 똑같이 시가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시가를 주지 않고 싸게 줬다는 것이 알려지면 어디서 난리치겠습니까? 애플이 난리칩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나 D램을 갖다 쓰는데 똑같은 걸 갖다 쓰는데 삼성전자 같은 삼성전자로 해서 더 싸게 그 DX 사업부에다 스마트폰 사업부에 준다면 애플의 아이폰이 난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난리를 치는 동시에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같은 사업부라고 해서 우리가 봐줄 수는 없다. 봐주는 순간 우리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고유한 장점입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었냐? 삼성전자 똑같은 반도체 사업부인데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지 않습니까?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생산한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제외하고 삼성전자 엑시노스 했습니다. 엑시노스를 채택해달라고 그렇게 읍소를 했지만 이번에 울트라 26 같은 경우는 엑시노스가 아닌 퀄컴 스냅드래곤을 채택했습니다. 왜? 그것이 더 좋기 때문에 채택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내부에서 통용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라고 해서 더 이제 비싸고 더 싸게 반도체 사업에서 메모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중저가에서는 더 이 고통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다른 중국 업체 같은 경우는 중저가의 라인을 갖다가 지금 갖다가 대폭 정리하는 수순을 밟을 정도로 지금 스마트폰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아, 참 DX 부문은 여전히 좀 발목이 묶여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좀 DS 부문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밤사이에 샌디스크 주가가 거의 뭐 10% 가까이 굉장히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게 뭐 나스닥 100 지수 편입 때문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또 오늘 메모리주에 어떤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네요. 예. 일단은 이제 샌디스크는 10%, 11% 올랐죠. 하지만 마이크론은 더 대장주였을 마이크론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 들으신 대로 그 나스닥 100에 샌디스크가 편입이 되니까 나스닥 100에 편입하는 순간 여러 가지 그 패시브 펀드들이 같이 추종하는 세력이 들어옵니다. 그 수급이 좋아지니까 그만큼 그 반영해서 샌디스크가 오늘 11% 올랐다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러나 또 우리나라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저께 우리나라가 이제 코스피가 장 마감할 때 KLS 기준 장 마감할 때 미국의 그 나스닥 선물 100 지수가 그 0.7% 이제 하락을 한 상황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면 밤 사이에 결국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미리 이제 빠졌다고 봐야 되는데 하지만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그것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실질적으로 장에 큰 악영향 끼친 것이 없다. 이 부분이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이 열리면은 우리나라 코스피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주가가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지막 소식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조호진 타키원 대표와 함께 밤사이에 전해진 이 주요 외신 인사이트들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밤새 편히 잘 쉬셨습니까? 4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날이 아침부터 꽤 온도가 올랐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얘기 좀 시작을 해보죠. 첫 번째 기사는 옅어지는 코스피 주말 효과 실적 장세 온화라는 제목입니다. 일단 주말 효과라는 얘기가 조금 생경하게 들리죠. 주말 효과는 이란 전쟁 이후에 주말 그 전주죠. 전주까지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 또 주말에 또 외신은 계속 나오니까 여러 가지 중동 상황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소식들, 뭐 전황이 더 좀 격화됐다든가 뭐 어떻게 했다든가 이런 식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 월요일 날 장이 좀 급락을 하는 사례가 몇 번 발생을 하다 보니까 주말 효과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또 떨어질 것 같으니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주식을 파는 이런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목요일 날, 월요일 날이 제일 낙폭이 컸다 이런 통계까지 또 이게 좀 해프닝이죠. 이런 소위 말하는 우픈 일까지 좀 있기도 했었는데요. 4월 들어서 이 주말 효과, 즉 전주 후반하고 월요일 날 장이 급락하는 이런 주말 효과가 완연하게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그거의 근거는 뭐냐라는 얘기를 좀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4월 들어 첫째죠. 지난주 월요일 5일 날 시장이 플러스 1% 넘게 올랐고요. 어제도 코스피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어제 잘 기억 혹시 하시겠습니다만 어제 개장 초에 2% 넘게 급락을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 후르부정의 봉쇄이기 때문에 유가도 급등을 했었고 그게 장 후로 이후로 갈수록 오후장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낙폭이 줄더니 결국 코스피가 0.8%까지 낙폭을 줄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 오히려 플러스로 반전을 해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혼조로 마감을 했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개장 초반, 즉 전약 후 강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 좀 표에도 있는 제목에도 있는 주말 효과가 어제도 완연하게 해소가 되는 모습이 2주 연속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결국 이렇게 주말 효과가 완화되고 있는 것의 근거는 시장에서 이란 전쟁의 어떤 영향력이 그만큼 둔화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일단 매일 듣다 보면은 지겹죠. 그러니까 에이 뭐 또 안 좋겠지 뭐 이제 이런 식의 생각들 일종의 이제 내성이 쌓이면서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좀 완화되는 측면도 분명히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4월은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들어가는 이제 어떤 달입니다. 일단 뭐 4월 첫째 주에 지난주에 삼성전자 실적이 워낙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제 특히 하드웨어 관련된 쪽 우리 뭐 조망원전 같은 이런 주도 섹터들 즉 하드웨어 쪽 관련된 쪽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란 전쟁은 좀 지겹고 그럼 뭐 새로운 거 없어라는 이런 기본적인 본능적인 심리에 의해서 볼 때 그럼 새로운 게 뭐냐? 4월은 실적 시즌 시작되잖아. 그러면 이제 실적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네라는 생각 쪽으로 가면서 이 실적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반도체도 반도체이긴 합니다만 해당 섹터, 그러니까 좋게 보는 섹터 내에서도 분명히 희비가 엇갈릴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선취매 쪽보다는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저러한 것들이 좀 뭐 공부하시라든가 이런 데 좀 시간이 좀 만만치 않으시는 거죠. 그렇게까지 굳이 하실 생각이 없다. 그런 분들은 좋은 섹터라고 생각하면 그 섹터와 관련된 섹터 ETF를 사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 전략을 너무 뭐 이렇게 정교하게 가져가시기보다는 이익 성장이 확실한 섹터, 뭐 반도체 또는 소부장 뭐 이런 식으로죠. 이렇게 가져가는 게 가장 적절한 현재로서는 투자 전략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 기사 가보죠. 반도체 팔고 방산에너지로 외국인들 환승 쇼핑이다. 환승 쇼핑 아주 표현이 적확하네요. 자, 표를 한번 보시죠. 외국인들 월별 순매도 추이가 나타난 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 2, 3월에 걸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외국인들 좀 팔고 있죠. 실제로 뭐 주가도 고만고만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9조 원 넘게, SK하이닉스도 3조 원 가까이 이렇게 좀 팔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3조 한 5천억 정도 팔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팔아서 3월까지 다 하면 이제 더 많죠. 4월만 좀 그런 거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을 팔아서 뭘 샀냐 봤더니
최근 1개월 동안 개별 종목 순매수 추이를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일 많이 샀고요. 두산 에어로빌티, 산일전기, 전력 쪽이 좀 있고 원전도 있고 방산도 있고. 그러니까 조선 쪽 빼고는 뭐 두루두루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삼성 SDI가 또 있더군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이제 화장품 대장주죠. APR도 있고, APR은 최근에 주가가 아주 화장품주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좀 있고요. 자, 이렇게 좀 샀습니다. 이제 이거가 시사하는 바는 이제 첫 번째 그것부터 봐야 되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이렇게 많이 팔았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서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거냐? 그렇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찍 들어가서 익절을 하면서 이 한도에 찬 것들을 줄이는 소위 말하는 이제 리밸런싱이다라는 얘기는 뭐 아주 귀에 따갑도록 들으셨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익절해서 남은 현금화한 자금을 뭘 사느냐, 이게 외국인들이 이제 넥스트를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넥스트에 뭘 보고 있냐라는 거를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니까 방산, 원전, 그다음에 전력 설비 쪽,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조방원전 섹터들이 다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의미하는 바는 특히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 지금 뭐 더 가네 마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방산주들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감, 수요 증가 기대감은 여전할 것이다라는 그거를 이제 외국인들이 증빙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은 사실 좀 조용합니다.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리포트들 어제도 많이 나오던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국가 단위로, 그러니까 연방 정부 단위로 움직이던 이런 원전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책 추진 이런 것들이 이제 주 단위로 이게 내려와서 좀 진행이 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실무 쪽으로 좀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원전 쪽도 이제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뭔가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 최근에 건설주들이 움직였던 것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외국인이 뭐 건설주를 특별히 샀다라는 거는 이렇게 큰 수치로 샀다라는 건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어서 일단 이렇게 과거 주도 섹터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삼성 SDI 즉 이 ESS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 당연히 들어간다라는 거, 전력 설비 쪽이랑 이제 짝꿍으로 가야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SS 쪽은. 그다음에 화장품 쪽, 화장품은 펀더멘탈이 참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참 유독 소외받았던 대표적인 섹터죠. 근데 이제 이번에 4월달 수출 1일부터 10일까지 나온 거 보면 화장품이 한 24% 정도 전년 대비 매출이 증가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수출이 증가를 했더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화장품 수출은 양호하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펀더멘탈들이 실적 시즌에 이렇게 즈음해서 다시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넥스트의 섹터 중에 하나로 화장품주도 지금은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일종의 선취매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낸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램 HBM에서 낸드, 삼성 AI 칩 삼총사 막내도 난다. 이제 낸드 플래시는 뭐 삼성뿐만이 아니죠. 뭐 요즘에 잘 나가고 있는 뭐 샌디스크니, 뭐 키오스크니, 키옥시아니 뭐 이런 낸드 만드는 회사들 정말 다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사실은 작년 초, 재작년 하반기만 해도 망한의 만의 얘기들이 나오던 게 낸드 쪽입니다. 일단은 뭐 수요가 별로 없으니까 뭐 가격은 더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도 또 있고 등등등. 그러니까 좀 그랬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뭐 말부터 완전히 환골 탈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가장 큰 이유는 작년 말부터 이 AI 산업의 이 무게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론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규모 저장 용량을 필요로 하는데 이 낸드가 바로 HDD 비롯해서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린 ESSD까지 이 대규모 저장 용량의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많이 이름 들어보셨겠으면 KV 캐시라고 그러죠. 이 키밸류 캐시 이게 이 추론이 이게 계속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특히 또 추론 관련해서는 AI 에이전트와 그다음에 에이전틱 AI 두 가지 서비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KB 캐시의 그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거의 또 핵심이 바로 이 낸드 플래시입니다. 그러니까 ESSD라고 해야 되죠. 기업형 SSD, 기업용 SSD. 그래서 이거를 삼성전자가 뭐 글로벌 탑입니다. D램만 탑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낸드에서만 1분기에 12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증권가에서 나오고 좀 표에도 나오죠. 뭐 12조, 11조 하여간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으로는 삼성전자 그러니까 증권가에서 나오는 얘기가 75조 원의 영업이익을 이 낸드 플래시에서만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낸드 가격도 올 1분기에만 60%가 넘게 90%가 넘게 올랐고 2분기에도 이미 70에서 75% 정도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는 폭발적이고 대기가 바쁜 거죠. 가격은 이렇게 60%, 70%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영업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D램, HBM, 낸드까지 소위 말하는 이제 메모리 이 세 상품에 있어서 뭐 압도적인 그런 어떤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측면이고 좀 결국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가장 아픈 이 손가락인 파운드리, LSI 쪽 이쪽에서 이제 흑자 전환만 하반기에 할 수 있다 그러면 내년에 뭐 얘기 나오고 있는 뭐 400조 대 후반의 영업이 그다음 올해 얘기가 되고 있는 300조 대 중반, 초중반의 영업이 이런 어떤 시장의 전망들이 그렇게 허황되거나 너무 장밋빛은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 좀 증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개별 종목 얘기 오랜만에 하나 해보죠. 효성중공업 얘기인데요. 어제 3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어제도 4%가 넘게 올라서 305만 8천 원에 효성중공업이 마감이 됐습니다. 황제주 중에서도 따따블 황제주가 되는 셈이죠. 작년 7월에 100만 원 첫 돌파하면서 황제주에 등극을 했고 작년 10월 말에 200만 원 넘었고 종가 기준으로 300만 원을 넘은 거는 이제 2015년 아모레퍼시픽 이후 처음이고 또 역대로는 세 번째 SK텔레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이제 효성중공업입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 업황이 워낙 좋죠. 뭐 지금 백로그 즉 주문 대기가 뭐 5에서 7년까지 지금 더 길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적어도 7년 동안은 계속해서 물건을 뭐 가동률 90% 이상으로 해서 만들어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효성중공업 이제 미국 공장 이제 잘 돼 가고 있고 등등등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있고요. 오히려 시장에서는 관심이 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액면 분할 얘기가 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LS 일렉트릭이 10분의 1 액면 분할을 해서 상장을 해서 어제 주가가 두 자릿수 이상 훌쩍 뛰었죠. 가격도 70만 원에서 10분의 1 액면 분할을 한 건데 지금 이 효성중공업은 300만 원을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액면 분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시장에서는 그렇게 조만간 뭐 발표가 되지 않겠느냐 뭐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효성중공업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이슈부터 어닝 시즌까지 시장을 흔드는 변수들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방향을 단정하기보다 흐름을 좀 차분히 짚어보셔야겠죠. 오늘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함께 하나씩 투자 전략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간밤 미국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볼 건데요. 하락 출발했던 시장이 트럼프의 기자 인터뷰 후에 상승 반등을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유가 급등은 트럼프는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네. 호르무즈의 해협 봉쇄 얘기가 나오니까 어저께 우리 장중에 한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 네. 뭐 급등해버리고 난리가 났었는데 네. 이제 바로 그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우호적인 얘기를 또 했는데 이거는 뭐 트럼프의 트릭이라기보다는 지금 실제 그 이란과 미국의 입장을 놓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장기전 가능성보다는 좀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거 아니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시장은 지난주부터 이미 종전 배팅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어저께 우리 증시가 이렇게 이제 열려 있을 때도 보면은 유가는 8% 급등했는데요. 원화는 1,500원을 안 넘어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딴 데 같았으면 원화는 이미 1,500원이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못 넘어갔었던 이유가 유가 급등이야 당연히 호르무즈에 봉쇄를 하니까 단기적으로 올라가지만 이제 종전에 대한 기대감 또는 이제 종전 베팅에 대한 것들은 여전히 유효한 베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강하게 그 압박을 넣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여지를 줘가면서 지금 협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네. 느낌이었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미증시 전반이 좀 올라왔었고 특히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을 놓고 보면은 올라갔던 섹터를 보다 보니까 뭐 일단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맞아요.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는데 네, 네. 올랐죠. 그런데 이거는 AI가 묻어 있거나 아니면 또 마이클 버리가 이거는 일시적이야 하면서 또 자기가 샀다 뭐 이런 것들이 네, 이제 네. 센티를 개선해 주면서 많이 빠졌었던 오라클이라든지 어도비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쪽이 다 반등을 했고요. 올라간 섹터 쪽을 보니까 우주 항공 쪽도 올랐고 그다음에 반도체 이쪽은 샌디스크가 나스닥백에 편입되는 것도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인텔도 그렇고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리고 인프라 쪽 이쪽이 의외로 강합니다. 네. 그리고 또 철강 쪽 역시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압기 뭐 아까 효동중공업 잠깐 얘기 나오던데 네. 미국에서도 여전히 쇼티지 때문에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미국도 그렇고 여전히 좀 그러니까 종전에 대한 배팅 네. 그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시장에는 종전 배팅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뭐 소프트웨어 섹터 강세를 비롯해서 좋은 흐름 보여줬던 섹터들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이 좀 1차적으로 결렬이 되기는 했는데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는 안도감 때문에 어제 시장이 오르기도 했잖아요. 뭐 지금 상황을 뭐 결렬로 봐야 할지 조정 과정으로 봐야 할지 좀 어떻게 판단을 해보면 좋을까요? 한 달 동안 죽어라 싸워놓고 나서 처음 만나자마자 손잡고 악수하고 해야 하면은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죠. 그거는. 쉽지 않겠네요. 네. 그러니까 처음은 당연히 기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네. 얻어맞을 대로 얻어맞은 입장인 이란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얻어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뭔가 출구 전략을 가져가려면 명확한 명분이 서야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사실 지금 왜 싸웠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명분 없는 전쟁이었다는 말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하나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게 핵포기. 그다음에 지금 또 예상하지 못했었던 호르무즈와 관련된 부분. 네. 이런 것들일 거고 이란 입장에서는 배상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엔 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여담이긴 한데 뒤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미국은 벤스 부통령이 트럼프하고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의견을 조율을 했는데 이란은 그 본국에 있는 지도부하고 조율이 전혀 안 됐답니다. 아, 소통이 안 됐다고 하던가요? 왜냐하면 연락을 하면 위치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폭격을 해서 죽일까 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그쪽 생각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그럴 거죠.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처음 만남에서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두 번째 만남 이후를 네. 보시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분위기상으로 그다음에 정황상으로 봤을 때 장기전을 끌고 가기에는 이란이나 네. 미국이나 둘 다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종전과 관련된 부분 쪽으로 조금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갈등은 있지만 협상 자체는 이어지는 과정에 있고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할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근데 결국에 가서는 네. 서로 못 견딜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가가 협상 뉴스에 따라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 유가 움직임을 실제 수급보다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변수의 영향으로 보는 게 맞겠죠? 유가는 그러니까 페이퍼머니들의 농간이 되게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도 갑자기 유가 8% 급등했던 건 네. 호르무즈 봉쇄야 이러니까 안 되겠네. 실물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페이퍼머니에 의한 움직임이 강했고 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되고 있고 잘 될 것 같아. 이란에서 전향적으로 핵 관련해가지고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 하니까 네. 바로 급락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유가의 흐름 자체는 수급에 의한 것보다는 그런 페이퍼머니의 움직임, 그러니까 베팅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종전적으로 더 기운다 그러면 유가는 더 빠질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유가 변동폭을 가지고
뭐 유가가 계속 고금권에 갈 것이다 이런 거를 예단하는 건 조금 성급한 것 같습니다. 뭐 협상 노이즈에 따라서 유가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 유정이 폐지될 경우에는 단기 충격의 가능성도 좀 크게 보고 계세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1990년도에 네. 그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혹시 태어나셨었나요? 저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저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제대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셨군요. 저 제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비상 걸리고 해서. 기억이 근데- 또렷하게 나시겠어요? 그럼요. 직전이었는데 갑자기 네. 뭐 루머가 이제 국내에서도 뭐 전역을 연기한다부터 시작해서 별소리가 다 돌았었으니까 네. 저도 긴장을 하고 갔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당시에는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해가지고 쿠웨이트의 유전을 다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연합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네. 이걸 방어하고 쫓아내면서 이라크가 돌아갔는데 그 뒤에 종전이 되고 나서 유가는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유가는 그 당시에도 2배 올랐다가요.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금 보이는 것만 가지고 네. 지금 150불, 160불, 뭐 200불 얘기하는데 이거는 종전이 되게 되면은 유가는 바로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란 유정이 타격을 받는다 해도 이란에서 나오는 석유가 언제 서방 국가로 들어왔었나요? 그리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대안이 있습니다. 네. 대안이라고 하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자꾸 끼웃끼웃하고 있는 나라가 있죠.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를 이제 국제사회로 복귀시킬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유전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가가 막 계속 공공행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직은 좀 섣불러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또 전쟁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방산과 건설 좀 함께 언급을 계속하는 상황인데 흐름은 또 다르게 가고 있잖아요. 뭐 투자 관점에서 두 업종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우선 둘 다 싸지 않습니다. 많이 올랐고요. 네. 근데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수요는 굉장히 급할 겁니다. 당장에 지금 미국에서도 이번에 많이 소진을 했잖아요, 무기를. 네. 자기 거 채우는 것도 지금 급한 상황인데 수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수주は받겠지만 네, 순서가 뒤로 밀리겠죠. 네. 그래서 사우디가 빈살만 왕세자가 4월 1일 날 미국에다가 추가적으로 무기 발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해봤자 안 나올 거니까. 그 얘기를 이제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같이 양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고 적기 납품을 굉장히 잘해주는 국가 같은 경우는 특히 검증이 됐잖아요. 이번에 천군 같은 경우는 요격률이 네. 96% 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다 보니까 우수성이 확인된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가지고 요청이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만 그치겠냐는 거죠.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제일 먼저 중동 국가에서 뭘 먼저 할 것이냐 생각해 보시면 재건을 먼저 할 거라고 생각하는 쪽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방산부터 채울 겁니다. 그렇군요. 우선적으로 이란을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온 상황에서 네. 무기에 대한 수요는 기본적으로 계속 깔릴 수밖에 없다. 나토 탈퇴 얘기 계속 공공연하게 얘기하면서 나토하고 지금 빈정이 상해가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 나토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미국을 못 믿으면 더 이상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무기 수요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산은 수요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밸류가 안 쌉니다. 그래서 주가는 좀 싸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 사시더라도 모멘텀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 단위 수주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작년 이때처럼 주가가 막 폭등하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네. 적어도 이제 폴란드 1차 계약 수주처럼 단위가 좀 큰 게 나오면서 캐페를 늘리면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급증할 것이라는 게 보여지는 그 정도 규모의 매출이 나와야 방산도 주가가 좀 반응을 할 거다. 크게 네. 반응하는 건. 그 안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좀 제한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건설주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올랐잖아요. 근데 실제 플랜트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지만 모두가 해피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란이 완전 해제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이란과 친하다고 해서 우리가 중동 기대감을 얘기할 수 없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동 기대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과거 중동 수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때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중국이라고 하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중국이라는 예, 변수요. 중국도 상당히 아. 친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주가 우리가 다 가져가는 그림은 아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과 건설 모두 현재 좀 밸류 부담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방산은 수요 사이클도 점검해 봐야 되고 뭐 건설은 실제 수주 기반으로 플랜트 경험 같은 실제 경쟁력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전쟁 변수에도 반도체는 뭐 그래도 흔들림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도 선방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를 지탱하는 가장 좀 핵심적인 힘 같은 건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저 문제 가지고서 계속 고심을 해봤는데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지금 반도체가 빠져야 될 이유를 개인적으로 못 찾고 있거든요. 빠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없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네. 개인적으로 못 찾고 있습니다. 근데 네. 고점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 1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를 넘어서 가지고 2분기는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고정 공급 계약을 지금 D램 기준으로 했을 때 30% 인상을 하고요. 네. 2분기에. 여기에 더해 가지고 지금 낸드는 쇼티지가 D램보다 더 심각합니다. HBM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캐펙스 투자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AI 쪽에서 에이전트 AI가 발전을 하게 되면서 메모리 수요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장기 공급 계약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게 빅테크가 요청을 해가지고 3년에서 5년으로 또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적어도 상반기에는 노이즈는 거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하반기 얘기하는데 하반기에도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네. 장기화만 되지 않는다면 장기화되면 경기 침체 노이즈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만 아니라고 하면은 반도체 쪽은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수급이랑 실적이 동시에 받쳐주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쪽이고요. 한편 또 최근에 뭐 테슬라보다 더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스페이스 X 쪽인 것 같아요. 이 스페이스 X 이슈가 나오면서 통신 장비주도 움직이고 있는데 뭐 지금 흐름을 실제 수요보다는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스페이스 X와 관련해 가지고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쪽과 관련된 걸 직접 보실 거면은 미국에서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국내는 사실상 별로 없을 거다. 있어도 극히 소수일 거고 주로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많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32년까지 달 궤도선과 착륙선을 보내기로 한 게 지금 프로젝트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우주 프로젝트는 우리는 상관없는 일이 아닌 게 이 지형으로 보면 지구에는 지금 땅덩어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국가별로. 네. 달 같은 경우는 가서 찍으면 우리 땅입니다. 네.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는 거기에 히토리를 위시해 가지고 상당량의 원자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인도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강대국들은 굉장히 진심을 가지고 지금 달에 지금 그 착륙선을 보내고 네. 말하자면 점찍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걸 해야 될 거고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 보면은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라든지 계획들이 실제 우리나라가 좀 알만한 회사들 있잖아요. 아주 네. 작은 회사들 말고 그룹사들 중심으로 해서 네네. 방향성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우주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거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우주 프로젝트의 연계성이 좀 중요할 것 같네요. 기대감보다는 뭐 실제 사업 연결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핵심이겠습니다. 또 미국의 암학회죠. AACR을 앞두고 바이오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아직 좀 조심스러운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구간을 상승 초입이 아니라 정리 구간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지 어떻게 바이오 보세요? 섹터가 올해 지금 연초에 워낙에 주도주로 불릴 만한 회사들이 네. 해필이면 다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시장이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ETF가 너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네. 바이오 안 좋대 하면 ETF를 갖다 열심히 사던 쪽에서 팔아버리면 문제가 되는 바이오만 파는 게 아니라 그 ETF 전반이 다 그냥 그 안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을 한꺼번에 쓸어내버리는 네. 그래서 이제 좀 패거리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떼지어서 올랐다, 떼지어서 빠지는 그런 패턴이 되게 강하거든요. 지금 ETF 때문에. 바이오가 지금 약간 버려지는 느낌, 그게 되게 강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지난주에 기사도 많이 나왔지만, 액티브 ETF에서 바이오 주식들을 많이 편출시켜 버렸고, 또 바이오 주가 많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노이즈가 있는 회사들 일부의 어떤 그 노이즈의 지속 가능성도 점검해야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향후 임상이라든지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또는 이제 뭔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 그 첫 스타트가 사실은 이제 이번 암학회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 학회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는 회사들 그리고 직전에 나왔던 회사들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닥 탐색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종목을 좀 골라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은 바닥을 다지는 과정으로 보는 게 좀 적절한 시각인 것 같고요. 이번 학회에서 성과를 보여주는 회사들이 있는지가 중요하겠네요. 여기 이제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이제 데이터에 대한 성과인 거지 네. 어디랑 어떻게 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데이터의 성과가 좋으면 네. 그 가능성은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을 하나씩 이제 점검을 해나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뭐 지금 구간에서 바이오를 접근할 때 좀 피해야 할 전략 같은 것도 있을까요? 피해야 할 전략. 네. 막연하게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몰빵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금 흐름이 최소한 2년에서 3년은 유지될 수 있는 회사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워낙 많은 걸 개발한다고 하는 회사 피하시는 게 좋고 네. 그렇다고 또 단일 아이템만 집중하는 회사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신약보다는 저는 그래서 플랫폼 기업을 보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바이오 쪽으로 투자하실 때 좀 피해야 할 전략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이 지정학적 변수와 실적 흐름이 엇갈리면서 좀 단순한 방향성보다는 해석과 선별이 중요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무리한 베팅보다 흐름을 짚어가는 전략 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영훈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어제 오후에 기온이 크게 올라서 마치 초여름 같았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28도 가까이 오른다고 하는데요. 좀 때이른 여름이 찾아온 기분이네요. 일교차 크니까 건강관리 어느 때보다 신경 많이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